다음 달 16일 자정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심리전단에 적용했던 활동 지침서를 JTBC가 입수했습니다. 심리전단 요원들의 신분을 숨기는 방법부터 활동이 미비한 요원들의 활동비를 삭감하는 등의 규정까지 구체적인 활동 매뉴얼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여론 조작을 지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구속 수감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다시 불러서 조사 중입니다. 최근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방송 장악 시도와 박원순 서울시장 사찰 등 정치 공작을 벌인 의혹이 새로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국군 기무사 테니스장을 수시로 찾은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민간인 신분인 전직 대통령이 국가 보안시설을 드나들며 테니스를 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가수 김광석 씨의 부인 서혜순 씨가 어제 뉴스룸에 나와 각종 의혹을 해명했지만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 씨 유족 측은 해명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은 내일 김 씨 친형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선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목표를 제대로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는 현수막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른바 불법 현수막 제로를 선포한 지 1년여가 지났는데요. 쉽게 근절되지 않는 실태를 밀착 카메라에서 살펴봅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에 중요한 변곡점이 생겼습니다. 구속 만기를 20일 앞두고 검찰이 오늘 법원에 구속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달 16일 자정에 6개월 동안의 구속기간이 끝나는데 그때까지 재판을 마칠 수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검찰이 연장을 신청한 근거는 SK와 롯데그룹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에 잘 출석하지 않는 그런 가능성 등으로 재판이 계속 지연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SK와 롯데 관련 혐의는 이미 심리가 이루어졌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나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SK에 89억 원을 뇌물로 요구하고 롯데로부터 70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당시 청구한 영장엔 SK와 롯데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혐의가 강요 등으로 기재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재판에 넘겨지면서 관련 혐의가 뇌물 요구 또는 수수로 바뀌었으니 이에 대한 구속영장을 새롭게 발부해달라는 겁니다. 영장이 추가로 발부될 경우 다음 달 16일 자정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6개월 더 연장됩니다. 검찰은 영장 추가 발부의 필요성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은 증거가 많아 여러 증인에 대한 신문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롯데와 SK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이미 심리가 끝났다며 이 사안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영장의 추가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구속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서 재판 전체의 진행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향후 변수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재판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느냐 하는 여부인데 이에 따라서 변수가 크게 요동칠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일단 뇌물 혐의 재판은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 또 블랙리스트와 청와대 문건 유출 재판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현대차, KT, 포스코 등에 대한 직권 남용, KB 하나은행 인사 개입 등은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예, 한번 화면을 보시면요. 재판부는 오늘까지 72명의 증인을 신문했습니다.
대부분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에서 조사받은 이들의 이 조서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서 법정에 직접 나와 증언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 측이 지금처럼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 식으로 이 재판에 임하면은 150명 이상의 증인 신문을 더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의 근거로 제시한 것,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SK와 롯데의 뇌물 혐의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거 관련 심리가 끝났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누구 말이 맞습니까? 검찰은 이에 대해서 롯데와 SK 관련 가장 핵심적인 증인 신문은 시작도 하지 못했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일단 신동빈 롯데 회장의 이 뇌물공여 재판에 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또 반대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수수 재판엔 이 신동빈 회장이 증인으로 나와야 합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 또 최태원 회장 간의 독대 자리를 주선한 이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증인 신문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자, 재판부가 이번 검찰의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은 그대로 끝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뭐가 있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는 이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현재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이 관제대문 의혹,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수사가 꼽히고 있는데요. 예. 이 검찰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의혹의 정점으로 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했듯이 이 화이트리스트 정점 역시 이 박 전 대통령으로 보고 기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요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구속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16일 자정 이후에는 석방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16일 자정에 석방돼서 그 이후로는 박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예. 불구속 재판은 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100명이 넘는 증인 신문을 하다 보면은 재판이 올해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도 의료 기록 제출 없이 아프다면서 4차례 재판에 불출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강제 구인은 계속 거부를 해왔는데요. 예.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은 재판 기간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생깁니다. 예. 자, 박 전 대통령 공범들의 구속 기간도 변수가 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김종 등의 인사들의 이 구속 기간이 11월 중하순에 끝이 납니다. 예. 최순실 씨는 범죄 혐의가 워낙 많아서 검찰이 진 구속 기간 연장 카드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석방되거나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과 특검은 이 박 전 대통령과 공범들이 석방돼 입을 맞출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왕 실장으로 불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 법원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특검법을 어기고 항소 이유서를 늦게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칙적으로는 항소를 기각하는 게 맞지만 김 전 실장 측이 공소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이유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요 며칠 사이에 과거 정부가 행한 일들로 인해서 검찰의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종착역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우 다양한 사건들이 터져나오고 있어서 정리와 함께 새로운 소식들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취재팀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 매뉴얼을 입수했습니다. 당시 요원들이 어떻게 신분을 숨기고 어떤 식으로 활동했는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첩보 영화 속의 한 장면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의혹들의 공통점은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오늘 소환했는데 방송장악과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에 유죄를 선고받은 선거법 위반이나 국정원법 위반 혐의와는 별개의 것들입니다. 이 역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보고하거나 상의한 정황이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전 대통령의 이른바 황제 테니스와 관련된 취재 내용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소식들이 많습니다. 먼저 이명박 정부 당시 군사이버사령부는 어떻게 여론 조작에 나섰는가 서복현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 530 심리전단의 심리전 대응 활동 지침입니다. 15쪽짜리 문건엔 심리전 활동의 목적과 임무, 구체적인 활동 방식은 물론 신분이나 장소 위장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 요원들의 근거지는 포털 사이트의 비공개 카페로 하도록 해놨는데 보안을 위해 6개월에 한 번은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임무는 작전용 스마트폰을 통해 전파했는데 이때 엉뚱한 전화번호가 뜨게 해 진짜 연락처가 공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지시를 받아 해야 하는 활동의 목표 중엔 국가의 목표 달성과 비난 여론 불식이란 항목도 눈에 띕니다.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심리전단 요원들은 정부 옹호 댓글을 달고 비난 여론을 잠재우는 등 국내 정치에 개입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대북 심리전에 대한 지침이 아니라 대남 심리전, 우리 사회, 대한민국 사회를 겨냥한 심리전을 하라는 지침서 같은 거죠. 이 밖에 지침서엔 임무를 실시하지 않은 요원의 활동비를 삭감하고 활동을 누설하면 처벌받는다는 서약서도 첨부돼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문건에는 신분 위장이나 암호 사용 그리고 활동비 내역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활동비도 뭐랄까요? 교묘하게 활용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치부 서복현 기자와 구체적인 내용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 예. 문건은 심리전단의 매뉴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공개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서명이 들어간 작전 지침이 큰 틀이라면 이 대응 활동 지침은 거기에 맞춰 세부 활동 방식을 담았다는 게 문건을 제공한 이철희 의원의 설명입니다. 예, 대응 활동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이게 나와 있습니까? 예, 문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뉴스와 커뮤니티 게시글에 대하여 지지 및 반대하는 댓글을 남기는 활동을 한다고 규정해놨고요. SNS 활동 영역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리전, 결국 댓글 달거나 트위터 등에 글을 올리는 거였습니다. 예, 작전용 스마트폰으로 임무를 전파했다. 예. 이건 어떤 방식입니까, 구체적으로? 예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건강뉴스 시청하세요. 이렇게 문자가 오면요. 건강뉴스라고 답을 하는데요. 인터넷 카페에서 임무를 확인하고 수행하라는 지시입니다. 별이 적립됐습니다. 이런 암호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예. 그 후에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역시 인터넷 비공개 카페로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댓글로 보고를 하는데요. 문건 예시를 보면요. 2번 15, 3번 3 혹은 1번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은 SNS, 2번은 블로그, 3번은 기사 댓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2번 15는 블로그에 15건을 올렸다는 뜻입니다. 신분 위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이것도 문건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예. 여러 개 계정으로 네티즌과 조화되게 위장하라, 와이파이는 지향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외에 아이디는 동일하지 않게 하고 일주일 단위로 활동 내용을 삭제한다. 또 비밀번호는 한 달에 한 번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와이파이는 보안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죠? 위치가 알려지기 때문에 예. IP를 쓰기 때문에. 예. 근데 누구를 겨냥해서 하는 것이 핵심인가요? 결국 군이기 때문에요. 적을 상대하는 건데요. 그 적의 규정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적을 북한 정권 및 국내외 북한 정권 비호 세력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백서엔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이 우리의 적 이렇게 한정했는데 북한 정권 비호 세력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북 프레임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예. 국가 비난 여론을 불식하는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비난 여론을 곧 북한 비호 세력으로 몰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국정원이 종북 프레임으로 정치나 선거에 개입한 것과 같은 흐름입니다. 앞서 국정원은 종북 인사로 상당수 당시의 야당 정치인이나 정부 비판 인사들을 포함시킨 바도 예. 있습니다. 뭐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유난히 예. 이 종북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 좌파라는 표현을 이제 일반화시켜서 쓰기 시작하더니 예. 종북, 뭐 종북 좌빨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활동비도 차등을 줘서 지급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건에 보면요. 활동 시한은 24시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한 내에 활동을 안 하면 2번까지는 경고, 3회부터는 10%, 4번은 30%, 5번은 50%의 활동비를 삭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속으로 3번 안 하면 아예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예. 활동비 삭감이란 채찍을 썼던 겁니다. 예. 자, 서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역시 내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활동 누설은 반국가적 행위라며 처벌을 감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 조항까지 일일이 나열을 했는데요. 시간, 장소 구애 없이 지침을 수행한다, 누설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은 서약서에 있는데 정작 정치나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전혀 없습니다. 예.
자, 활동 지침, 그죠? 그리고 암호 이런 걸 보면 아주 치밀하게 작성된 그런 매뉴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이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길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오늘 구속 수감 중인 원 전 원장을 소환해서 조사 중인데 앞서 2012년 대선 당시의 여론 조작 혐의, 그러니까 국정원법 위반이라든가 선거법 위반, 이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방송장악과 박원순 서울시장 음해 등 정치 공작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원석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12년 댓글 사건으로 최근에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속까지 됐는데 이번에 다른 혐의로 조사하는 거죠? 네, 원 전 원장은 지난달 30일 선거법 위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후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방송장악 문건 등에 대한 국정원의 공작 활동 전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원 전 원장 지시에 따라서 이런 공작이 이루어졌다는 부하 직원들의 진술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지금 원 전 원장은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감된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번에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성근, 김미화 씨 등 문화예술인을 탄압하고 방송사 장악 문건을 만들어서 실행에 옮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정치관여 금지죄, 그리고 형법의 업무방해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민간인 댓글 부대에 수십억 원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특가법상 국고 손실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누차 말씀드린 대로 결국 관심은 원 전 원장이 당시 자신의 상관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국정원 자원을 동원했다거나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지 여부의 뜻합니다. 이건 이미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만은 노무현 정부 때 없어졌던 국정원장 독대가 이명박 정부 때 부활됐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더욱더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의혹도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일단 원 전 원장은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선 국정원 댓글 사건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물증과 증언들을 검찰이 확보하고 이를 들이미는데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의 지시나 대면 보고 역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몇 차례 더 진행해서 당시 청와대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더 추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정원석 기자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방송장악 의혹과 관련해서 MBC PD 수첩의 최승호 전 PD가 오늘 검찰에 출석해서 피해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승호 전 PD는 자신의 전출 계획이 담겨있는 국정원 문건에 VIP 보고라는 표현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고 방송장악에 대한 최종 책임은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최승호 전 MBC PD는 7시간 넘게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오후 5시쯤 검찰 청사를 나섰습니다. 최 전 PD는 PD 수첩 제작진으로 4대강 사업 문제점을 다루다 비제작 부서로 전보 조치되고 2012년 동료 5명과 함께 결국 해고된 바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이제 저를 PD 수첩에서 축출해야 된다는 거, 전출시켜야 된다는, 전출시킬 거라는 그런 계획이 문건에 나타나 있는 걸 봤고, 또 자신뿐 아니라 라디오 진행자 김미화 씨 교체, KBS의 추적 60분 PD 인사 조치 등이 국정원 문건에 적혀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2012년 1월 15일 국정원 국익정보국이 작성했다는 문건은 이 같은 조치를 부서의 핵심 성과로도 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PD는 핵심 성과를 보고하는 해당 문건에 VIP 보고라는 표현도 적혀 있다고 밝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검찰은 내일도 김환균 PD를 소환하며 부당정보와 해고 등 공영방송 종사자들의 피해 사례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전국 언론노동조합도 서울 내곡동 국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언론노조는 국정원이 작성한 KBS와 MBC 관련 문건을 언급하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일부 기자와 PD, 아나운서들을 좌편향으로 낙인 찍고 부당한 인사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언론노조는 언론 파괴 공작 의혹을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 항목에 넣어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미디어워치 창간 당시부터 측면 지원을 해줬다는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 내용을 어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국정원 내부 문건에 대해서 추가로 취재를 해봤더니 미디어워치 구독자 수를 얼마나 확대해 주었는지가 국정원 심리전단의 2009년 주요 사업 성과 가운데 하나로 표시돼 있었다고 합니다. 심수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디어워치는 2009년 3월 창간 이후 상당 기간 정기구독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지면 매체와 달리 가판대에서 판매하지 않고 소수의 정기구독자에게 매출을 의존해온 겁니다. 그런데 국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확보한 2009년 국정원 문건엔 심리전단의 주요 사업 성과 가운데 하나로 미디어워치의 구독자 수 확대가 표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정원이 미디어워치의 발간 및 구독을 지원해 우파 매체 지위 향상에 성과를 냈다면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 구독자 수가 확대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겁니다. 어제 국정원 TF가 공개한 미디어워치 활성화 지원 방안 등 3건과는 다른 문건입니다. 이에 대해 변희재 씨는 JTBC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진중권 씨와의 사망유희 토론 당시 유료 구독자 수가 10,000명으로 높아지는 등 이슈에 따라 구독자들이 자연적으로 증가했다면서 이명박 정부와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작성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파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단체들은 당시 문화정책을 담당했던 유인촌 전 장관과 신재민 전 차관에 대한 조사도 촉구했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탄압은 결코 우발적이거나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며 철저하게 기획되고 준비된 공작 정치의 산물이다. 문화예술 단체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작성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문체부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에 조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신재민 전 문체부 차관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문체부 공무원들이 블랙리스트의 작성이나 실행에 관여했는지, 당시 장차관들은 책임이 없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유인촌 전 장관은 당시 문체부에는 블랙리스트 관련 명단이 내려온 것도 문체부가 실행한 것도 없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종환 장관은 당시 작가회의 사무총장으로 일했던 경험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정부로부터 회원들이 불법 집회나 시위에 참여했다가 발각되면 지원금을 모두 반납하겠다는 서약서를 쓸 것을 종용받았다는 겁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 얘기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국군 기무대 안에 있는 테니스장을 퇴임 이후에도 이용해 온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기무부대는 아시는 것처럼 군사 보안 시설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전에도 민간인 체육시설을 독점적으로 이용해서 이른바 황제 테니스 논란이 제기된 바 있죠. 기무사 테니스장은 올해만 20여 차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익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9시쯤 경기도 고양시 서운릉 인근 기무부대 안으로 회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들어갑니다. 차량 앞쪽엔 청와대 경호팀 표식과 경호에 쓰는 경광 등이 눈에 띕니다. 이 차량이 경호하는 대상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취재 결과 이 전 대통령은 이 부대 안에 있는 실내체육관에서 테니스를 즐겨왔습니다. 이날도 테니스를 치러 오던 길에 취재진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돌아갔다는 게 해당 기무부대 측 설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실을 통해 이런 식으로 이 전 대통령이 이곳을 찾은 횟수가 올해만 벌써 20여 차례인 걸로 확인했습니다. 최소한 2주에 한 번은 기무사에서 테니스를 친 겁니다. 주변 상인들도 이 전 대통령의 출입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테니스장이 좀 큰 게 있나 봐요. 잘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민간인의 군부대 출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전 대통령도 퇴임 대통령인 만큼 출입이 불가능한 건데 기무사가 편의를 봐준 겁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군시설을 이용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엔 경호와 연금, 차량 지원 등 외에 군부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예, 현장을 취재하고 온 이윤석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도 이제 퇴임 이후에 이 군 부대 시설, 특히 기무사 내에서 테니스를 쳤다는 것은 뭐 인정을 한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지난 23일에도 쳤다는 건가요? 일단 저희 취재 결과로는 23일 토요일에도 테니스를 치는 걸로 기무사 쪽과 다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토요일 오전에 이 서울은 기무부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실제 이 전 대통령의 경호 차량이 나타났습니다만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을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 대통령의 경호 차량이라는 건 어떻게 확인을 했습니까? 일단 차량 앞에 청와대 경호실 마크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또 내부엔 경광등을 비롯한 경호용 장비도 눈에 띄었는데요. 또 결정적으로 제가 어제 서울 삼성동 이 전 대통령 사무실을 직접 찾아갔었는데 이 퇴근 시간에 맞춰서 경호를 준비하는 경호원과 해당 차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경호상 문제 때문에 번호는 가렸는데요. 완벽하게 동일한 차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선 리포트를 보면 그 기무사 쪽에 간접적으로 확인을 했더니 이 전 대통령 쪽이 치러 오다가 뭐 취재진이 있는 걸 알고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MB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일단 해당 부대에서 테니스를 쳐왔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23일에도 테니스를 쳤는지에 대해선 사족을 달아서 얘기할 건 없다. 이렇게만 답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전 대통령 돌아갔다는데 경호 차량은 왜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경호 차량이 안에 들어가서 약 2시간 정도를 머물렀거든요. 그런데 이 경호 차량은 청와대 현직 경호관들이 타는 차량입니다. 이 전 대통령을 밀착 경호할 때 쓰이는 차량인데 이 전 대통령이 중간에 돌아갔다면 굳이 이 차량이 빈 테니스장을 왜 2시간이나 지켰는지 의문이 남는 대목입니다. 그냥 의문입니까? 더 알 수는 없었다. 거기까지는 아직 취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기자도 민간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죠. 제가 직접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사전에 군인이 나와서 제지를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로 그 문제 때문이기도 한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물론 전직 대통령이긴 하나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기도 하고 군 통수권자가 아닙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무사 테니스장을 왜 군부대 테니스장을 왜 이용을 했느냐? 그에 대한 법적 문제는 나중에 조금 따져봅시다. 왜 거길 이용했을까요? 일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안에 실내 테니스장이 잘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시설이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이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시절부터 이곳을 자주 이용했다고 합니다.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이 기무사 시설인데다 국군 기무학교가 안에 있습니다. 민간인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전문가들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앞서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률에 군부대 이용 관련 조항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이 예우의 의미를 좀 더 폭넓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갖고 법조인 여러 명에게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대부분 위법 소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군 법무관 출신 법조인 한 명이 눈에 띄는 좀 얘기를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차례라면은 업무상 배임의 공동정범으로도 극단적으로 의율하면 의뢰할 수도 있어요. 유지보수비가 분명히 발생했을 거고 개인 사설 테니스장을 이용했다면 지불했어야 될 돈을 지불하지 않게 면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 사람 재산적 이익을 얻은 거죠.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해 먹었다면 공범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판례가 있어요. 그럼 판례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군요. 맞습니다. 주변 상인들 얘기도 들어봤다면서요? 맞습니다. 제가 주변 상인 여러 명을 만나봤는데요. 공통적으로 이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종종 왔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잠깐 그 얘기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테니스 치러 가신다고. 얼굴도 직접 보셨어요?
직접 하는 건 아니에요. 정치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저한 번씩 이렇게 오시는데. 예.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실 황제 테니스 때문에 여러 차례 좀 곤욕을 치른 바가 있죠. 예, 맞습니다. 2013년에도요, 이 서울올림픽공원 실내 테니스장을 일반 시민들의 예약을 막은 채 단독으로 이용을 하다가 이른바 황제 테니스 구설에 올랐습니다. 예. 또 그 이전인 2006년에도 서울시장 시절 남산 테니스장을 공짜로 이용하다가 이 이용 요금을 뒤늦게 납부를 해서 빈축을 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엔 한 발 더 나아가서 국가보안시설 안에 있는 테니스장을 주기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예. 우리의 평범한 이웃으로 돌아오는 전직 대통령을 기대하기는 아직 좀 먼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윤석 기자였습니다.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가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서 논쟁을 촉발한 자유한국당의 정진석 의원을 고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선 오늘 이렇게 된 마당에 노 전 대통령의 금품 수수 의혹을 재수사하자면서 특검까지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정원이 만들어낸 자살과 범죄는 별개라는 논리가 다시 쓰이고 있는 것이죠. 신혜원 기자입니다. 노건호 씨가 이른바 부부싸움 후 자살 주장을 편 정진석 의원을 고발하자 자유한국당은 바로 재수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고발이 이루어진 만큼 이번 기회에 금품 수수 의혹부터 다시 수사하자는 겁니다. 640만 달러의 뇌물 수수의 진상, 그 돈의 행방, 자살 경위 등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그러면서 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정진석 의원과 같은 논리로 공격에 가세했습니다. 장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노 전 대통령에게 속죄할 사람은 가족과 측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특검을 거론하는 데 대해 이명박 정부의 범죄를 덮기 위한 정치적 물타기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 일부가 무죄와 석방을 주장하면서 서울 도심 곳곳에서 서명을 받거나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의견에 반대하는 일반 시민들과 갈등을 빚으며 폭력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손에 팻말을 든 이들이 걸어오더니 외국인 관광객들 옆을 서성거립니다. 사라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한 남성이 다가와 서 있던 남성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서울 인사동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김태길 씨는 지난 23일 밤 폭행을 당했습니다. 한미 동맹에 대한 플랜카드를 들고서 손님들한테 과하게 같이 사진 찍자. 또 우리 손님도 있었는데 그분이 어떤 좀 도와달라, 이 사람들 왜 이러느냐라는 제스처를 취해서 또 여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좀 나가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이곳에서 폭행을 당한 김 씨는 도망가는 무리를 붙잡으려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40m가량을 끌려갔습니다. 행인의 신고로 실랑이는 끝났지만 김 씨는 입술 4바늘을 꿰매는 등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당일 서울도심에서 열린 친박단체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며 서울 곳곳에서 서명운동을 벌이는 박근혜 무죄 서명운동본부의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서명운동에 이은 욕설과 삿대질은 등산로에서도 벌어집니다. 일부 친박 지지자들이 갈등을 유발하면서 인근 행인은 물론 상인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국가 권력이 국민의 삶을 옥죄고 국민 세금을 탕진했다. 이번 정부도 조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0년 만에 부활된 반부패 정책협의회의 첫 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운영됐던 반부패 정책협의회가 부활했습니다. 취임 직후 부활 구상을 밝혔던 문재인 대통령이 첫 회의를 주재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며 지난 정부를 부정부패의 나쁜 선례로 들었습니다. 국가 권력을 남용하면서 부정하고 부패한 방식으로 국민의 삶을 옥죄고 국민의 세금을 자기 주머니 속에 돈인 양 탕진했습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부패 청산 작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라며 참모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관계기관장이 모두 참석한 오늘 회의에서 법무부는 뇌물, 횡령 등 5대 중대범죄와 지역 토착 비리를 엄단하겠다며 전국 검찰청에 상시 단속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JTBC 구석승입니다.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지난주 말 북한 동해 공역을 비행했을 때 북한군은 미군 폭격기 비행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국정원이 설명했습니다.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아서 몰랐고 미군이 보란 듯 비행 궤적을 나중에 공개한 뒤에야 북한이 대응에 나섰다는 겁니다. 안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3일 밤 괌에서 출격한 미국 전략 폭격기 B-1B 랜서 2대는 동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 북한 동해 공역까지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소한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해야 하는데 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정 무렵에 왔기 때문에 전혀 예상도 못했고 레이더나 이런 데에서도 강하게 잡히지 않아서 미군 측이 비행 이후에 B-1B 폭격기가 들어간 궤적을 공개한 다음에야 북한은 전투기를 동해에 추가 투입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B-1B 편대는 비무장지대에 근접 비행해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줬을 뿐 NLL을 넘진 않았습니다. B-1B의 과감한 작전에 북한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용호 외무상은 어젯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이 선전포고를 했다며 미 전략 폭격기가 영공을 넘지 않더라도 격추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한 걸 선전포고의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NLL을 넘어온 B-1B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북미 간에는 선전포고를 둘러싼 논란이 떠올랐습니다. 늘 문제가 되고 있는 트럼프의 강한 어조의 트위터 때문인데 아무튼 북한은 그걸 선전포고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은 너댓개의 전쟁 시나리오가 있다. 이렇게 또 말폭탄의 강도를 키웠습니다.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이용호 외무상이 선전포고의 빌미로 삼은 건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입니다. 트럼프는 지난 주말에 또다시 우리 지도부에 대해 오래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공언함으로써 끝내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이 외무상은 선전포고를 한 이상 미국 전략 폭격기가 영공선을 넘지 않더라도 격추 등 모든 자위적 대응을 고려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백악관은 터무니없다는 반응입니다. It's never appropriate for a country to shoot down another country's aircraft when it's over international waters. Our goal is still the same. 미 국방부는 합법적으로 비행할 권리가 있다며 북한에 대한 압박성 비행을 계속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전쟁을 원하진 않지만 워게임을 통해 4-5개 북핵 해결 시나리오를 개발 중이며 몇 개는 더 험악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무장관은 북한에 남북군사회담 등 대화 제의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용호 외무상의 전쟁 선포 발언에 한미양국은 평화적인 비핵화를 추구한다며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미국과 북한의 말전쟁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KTX 승무원들이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는 금요일부터 이틀 동안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코레일 자회사 소속인 이들은 임금 인상과 고용 보장에 있어 본사와 차별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업이 이루어지면 2006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차별, 고용 불안, 코레일과 관광객 반응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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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 관광개발에 소속된 KTX 승무원 400여 명이 29일과 30일 이틀간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본사 코레일과의 임금 인상 차별에 항의하고 나선 겁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 공휴일도 보장받지 않은 장시간 노동, 임금 동결, 임금 삭감 등으로
본사 코레일과 자회사 코레일 관광개발의 임금 인상률은 매년 차이가 있어 왔습니다. 올해도 코레일 관광개발이 본사 코레일보다 약 2%포인트 낮은 1.2% 인상이 결정됐습니다. 열악한 공공기관 자회사들의 임금을 5% 인상하라는 정부 방침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코레일 관광개발은 회사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KTX 승무원들의 파업은 2006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당시 비정규직이었던 KTX 승무원 200여 명은 자회사로 옮기는 것을 거부하고 본사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 해고됐습니다. 서울역에선 당시 해고된 일부 승무원들의 복직 투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레일 관광개발 측은 파업 기간 동안 비노조원을 중심으로 열차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전남의 한 중학교에서 지난 한 달 사이 희귀 질환인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주로 벤젠과 방사선에 노출될 때 걸리는 병입니다. 1년 전에도 한 학생이 비슷한 질환에 걸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육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도착한 이메일입니다. 중학생 조카가 백혈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니 비슷한 상황에 같은 학교 학생 2명이 더 있더라는 내용입니다. 전남 해남군의 해당 학교에선 지난달 초 학생 1명이 혈액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달 뒤 또 다른 학생이 같은 병에 걸렸습니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보통 3에서 5세의 소아나 60세 이상의 노인이 걸리는 병입니다. 지난 10년간 해남에서 이 병에 걸린 중학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주로 방사선이나 벤젠 등 화학 물질에 노출될 때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학교는 1년 전에도 학생 1명이 혈액 질환에 걸렸습니다. 전남도 교육당국은 우레탄 트랙을 제거하고 공기질과 수돗물을 측정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심장마비, 정확히는 심정지와 같은 응급 환자에게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은 생사를 가르는 일입니다. 지난달에도 쓰러진 30대 남성을 한 청년이 심폐소생술로 살렸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자발적인 응급처치가 최근 크게 늘면서 환자들의 생존율도 높아졌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비틀거리며 걷던 30대 남성이 쓰러집니다. 곧바로 20살 젊은 청년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합니다. 심장이 멎었던 이 남성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런 기적의 손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귀한 생명을 잇따라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성 심정지가 온 환자 가운데 일반인들에게 심폐소생술을 받은 이들은 최근 8년 사이 9배로 늘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구조의 손길이 늘면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도 10년 전보다 3배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뇌 기능 회복률은 7배로 늘었습니다. 약 5분 내에 얼마나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환자분이 사느냐 마느냐 갈림길에 설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급성 심정지가 온 환자는 3만 명에 이릅니다. 특히 심정지 환자의 절반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심폐소생술 교육과 실행이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강도 높은 파리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은 다시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특히 건설사 간의 도를 넘은 재건축 수주전이 과열을 부추긴다는 지적입니다. 이태경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사전투표가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의 반포주공 1단지는 조합원 포섭에 나선 두 건설사 직원들로 하루 종일 어수선했습니다. 건설사들은 호텔급 수영장과 구름다리 설치 등 선심 경쟁 끝에 이사비 7천만 원 지급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이곳은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하루 앞두고 분위기가 과열되자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이렇게 자체 감시단까지 만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과도한 이사비 지급에 제동을 걸며 강남 재건축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별로 없는 듯합니다. 건설사들은 상가 커피숍을 전세내 조합원을 모아 단체 투표를 독려합니다. 10명 넘는 데는 같아요, 거의. 한 명당. 들어가요. 발발.
아파트 값도 다시 들썩이는 조짐입니다. 관심이 많아요. 문의가 많이 와요. 물건은 없어요. 국토부에 따르면 8월 신규 분양 물량은 파리 대책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25%, 서울의 경우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그러나 서울 재건축은 강남권 사업 추진 단지가 늘면서 파리 대책 이후 4주 연속 떨어졌던 시세가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강남 재건축발 과열이 재현되면 안정을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도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철저한 현장 단속과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학교 앞에 문방구를 예전만큼 보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학습 준비물을 주기도 하고 문방구 대신에 온라인몰이나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겠지요. 그런데 천원숍으로 알려진 다이소 탓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문방구입니다. 15년 동안 이 문방구를 운영해온 주인은 요새 걱정이 많습니다. 저렴한 생활용품점 다이소가 문방구 주위에 세 곳이나 생기면서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입니다. 세 개가 생겼죠. 생활용품 위주로 다이소가 출발해서 괜찮았는데 영역을 넓혀서 문구점 물품까지 취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가 오는 거죠. 국내 문구업 단체들이 전국 459개 문구점을 조사했는데 10곳 중 9곳이 다이소의 영향으로 매출이 하락했다고 답했습니다. 다이소의 지난해 매출은 약 1조 5천억 원입니다. 매출 규모가 큰 만큼 유통산업발전법상 규제 대상으로 지정해서 골목 상권을 보호해달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정부의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면서 영세 문구업종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생활 자영업까지도 전체적으로 문을 닫게 하는. 문구업계의 이런 주장에 대해 다이소 측은 아직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네, 설악산은 이미 지난주부터 단풍이 시작됐습니다. 예년보다 닷새가량 빠른데 올해는 유난히 색이 곱다고 합니다. 북한산과 한라산은 다음 달 10일, 단풍으로 가장 유명한 내장산은 10월 22일쯤에 첫 단풍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해발 1708m 설악산 정상부가 붉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희끗한 고목과 푸른 침엽수, 울긋불긋 단풍이 기암괴석과 한데 어우러진 모습은 아름다움을 넘어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대청봉 좀 못 미쳐서 너무나 예뻐요. 단풍 색깔이 너무 예쁘게 물들어서요. 그림인 것 같았어요. 첫 단풍은 산 정상에서 20%까지 단풍이 들 때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올해 설악산의 경우 지난 22일 첫 단풍이 들었는데 지난해보다 나흘, 평년보단 닷새 빨랐습니다. 큰 일교차와 긴 일조 시간이 단풍 시기를 앞당겼고 단풍의 색도 더 짙게 물들였습니다. 단풍은 다음 달 10일쯤 치악산과 지리산을 지나 18일쯤 북한산과 한라산에 도착하고 22일쯤엔 내장산 등 남부지방에서도 시작될 전망입니다. 첫 단풍이 든 지 2주쯤 지나면 산 전체가 물드는 절정을 맞게 됩니다. 단풍은 시작됐지만 오늘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31.4도까지 올라 8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내일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고 나면 정상적인 가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세식 화장실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1300여 년 전에 통일 신라시대 왕족이나 귀족들이 쓰던 수세식 화장실이 발굴됐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값비싼 화강암을 깎아 만든 발받침대와 변기 아래로 현대의 타일과 같은 전돌이 깔린 배수로가 있습니다. 당시에 최고급 마감재를 쓴 이곳은 신라시대 왕족과 귀족이 쓰던 화장실입니다. 통일신라시대 왕자가 거처했고 연회 장소로도 활용했던 동궁과 월지에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고대 화장실 유적이 발견된 적은 있지만 이렇게 화장실 건물과 석조 변기 그리고 오물을 물로 흘려내려버리는 배수시설까지 두루 갖춘 수세식 화장실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배수시설은 점차 기울어져 있어 자연스럽게 물과 오물이 아래로 흘러갔고 지하에 고랑을 파서 물을 빼는 시설인 암거까지 갖춰 현대 화장실 원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물을 유입하는 장비는 따로 발견되지 않아
항아리 등에서 물을 떠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라의 좀 발달된 고급형의 화장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료라고 평가됩니다. 현재까지 동궁 발굴 작업은 전체 유적지의 6분의 1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굴이 더 진척되면 화장실은 물론 당시 생활상을 보여줄 유물이 대거 출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3천만 명에 달하는 쿠르드족은 세계 각지를 떠돌며 100년 넘게 독립에 힘써온 민족입니다. 쿠르드족이 이라크 내 독립을 묻는 주민투표를 했는데 압도적인 찬성이 예고됐습니다. 이라크는 물론 터키를 비롯한 인접 국가들은 독립을 요구하는 도미노를 우려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동에 새로운 화약고가 나올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투표율 78%에 찬성 90% 이상. 이라크 내 쿠르드 자치정부가 밝힌 25일 독립 찬반 투표 추정 결과입니다. يعني من كل مواطن حقه يجيب من كل كرد حقه يعني يكون وطن عنده دماء مالنا ما تروح ببلاش. 투표에는 기존 쿠르드족 자치지역 3개구는 물론 이라크 내 최대 유전지대인 키르쿠크와 니네베에 거주하는 쿠르드족 534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면적으론 이라크 전체 5분의 1에 달합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쿠르드족은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독립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주변국들은 바로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이라크와 터키는 쿠르드 자치지역 바로 옆에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으로 압박했습니다. 이란은 국경 봉쇄를 경고했습니다. 중동국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이스라엘만이 사실상 유일하게 쿠르드 독립을 지지하는 상황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각각 지원하는 시아파 민병대와 쿠르드군의 군사적 충돌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헤어진 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는 이른바 보복성 음란물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보복성 음란물을 찍어 유포하면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되며 해당 영상을 삭제하는 데 드는 비용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천식이 폐섬유화와 태아 피해에 이어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3번째 건강 피해로 인정됐습니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위원회에서 천식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로 인정돼 앞으로 조사 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판정 대상자를 정한 뒤 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대구 한의대 연구팀은 아토피에 걸린 쥐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은 늘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줄어들어 수면 장애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멜라토닌이 줄 때 신경세포가 사멸하는 등 뇌신경 장애가 발생하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거꾸로 멜라토닌을 투여하면 아토피 증상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종사 없이 하늘을 나는 드론형 택시가 첫 도심 시운전에 성공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당국은 독일 볼로콥터사의 자율운항 드론 택시를 시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4분기에 정식 도입을 목표로 하는데 프로펠러 18개가 달렸고 승객 2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네, 대한축구협회가 히딩크 전 감독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직책과 역할을 맡길지에 대해선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But not specific in this what you are mentioning, technical director or manager or whatsoever. It's more in advising what can I do to improve the standard of football. 히딩크 전 감독은 구체적으로 원하는 직책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한축구협회는 혼란스럽습니다. 축구협회는 오늘 기술위원회를 열고 히딩크 전 감독의 도움을 받겠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직책과 역할을 맡길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답은 메일은 잘 받았다는 답변 외에는 아직 추가적인 답변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축구협회는 다음 달 7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러시아와 평가전에서 히딩크 전 감독을 만날 예정입니다. 좀 그분의 그 노하우를 저희들이 많이 좀 들을 수 있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다만 신태용 감독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면서 히딩크를 대표팀 감독으로 영입하진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불법 현수막을 모두 없애겠다면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막상 단속을 해보니까 불법 현수막 10개 가운데 6개 이상은 구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내건 것이었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한 공원 앞입니다. 맞은편에는 현수막이 여러 개가 걸려 있는데요. 모두 허가받지 않고 설치된 불법 현수막들입니다. 서울시가 매일 단속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거하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횡단보도 옆으로 걸린 현수막들이 금세 제거됩니다. 신호등 위에 걸린 현수막은 개조한 낚싯대를 사용해 끊어버립니다. 그래도 닿지 않는 것들은 트럭 위로 올라가서야 겨우 떼어냅니다. 업체에서 높이 일부러 크레인 가지고 높이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은 전시주를 타고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비를 합니다. 이건.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구청 관계자와 관련 단체들과 함께 이른바 불법 현수막 제로를 선포하고 매일 단속에 나섰습니다. 불법 현수막들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광고를 목적으로 개인이나 업체가 내건 불법 현수막은 줄어든 반면에 구청 등 공공기관에서 만든 불법 현수막은 여전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막 떼어낸 현수막인데요. 이 구청 후원 행사가 내용에 들어있고요. 이 아래쪽으로는 오늘 떼어낸 현수막들인데 이렇게 정당에서 걸어놓은 현수막도 있습니다. 내용은 어떤 것들이 많을까요? 아무래도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한 향후에서 내건 이런 현수막은 한가위를 잘 보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행법상 현수막은 각 지자체가 마련한 게시대에만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나 전봇대, 가로수에 설치할 경우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일부 구청이나 주민센터가 내건 현수막들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해야 광고가 나타나거든. 그래서 밀집적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횡단보도, 사거리, 전철역 이런 주변에 많이 설치가 됩니다. 인도 펜스에 설치된 이 현수막은 명절 인사를 위해 한 구청장이 설치해 놓은 겁니다. 역시 불법입니다. 구청이나 지자체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제 그런 규제를 구청에서 지자체에서조차 잘 안 지키고 있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하고 그렇게 해당 사항이 있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문제는 불법 현수막에 과태료를 매기는 건 각 구청장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최대 5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제대로 부과될 리 없습니다. 1년 동안 가장 많은 불법 현수막이 적발된 성동구의 경우 전체 1,300여 건 가운데 800여 건이 공공기관이 내건 것이었습니다. 과태료 부과율도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강남구와 종로구, 성북구 등에서는 공공기관이나 정당 등에서 내건 불법 현수막이 전체 단속량의 무려 90%를 넘었습니다. 성동구 측은 다음 달부터 불법 광고물 정비를 강화하고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게시대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외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단속을 해야 할 지자체들이 불법을 일삼으면서 불법 현수막 근절 약속은 공연불이 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970년 당시 대학생이었던 20살의 김민기가 만든 곡 아침이슬. 노래의 운명은 기구했습니다. 초기에는 건전가요로 지정돼서 널리 장려됐던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불과 몇 년 뒤 10월 유신이 있고 난 뒤에는 불온하다는 이유로 금지곡이 됐습니다. 그러나 금지는 갈망을 낳아서 민주화를 외치던 이들은 어깨를 걸고 아침 이슬을 함께 불러왔고 오늘날 이만큼의 민주화를 이루는 데 이 노래 아침 이슬이 기여한 바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 노래를 사랑한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시위대 함성과 함께 제가 오래전부터
즐겨 부르던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을 편하게 못 모신 자신을 자책했다고 하죠. 광우병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2008년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보았다던 사람. 최고 권력자가 돼서 권력을 향해 부르는 시민의 노래를 들은 대통령은 아마도 그때 결심한 것이었을까. 앞으로 다시는 여론을 적으로 돌리지 않겠다는 다짐 같은 것 말이죠. 현직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저인망식 댓글 공격을 해왔다는 국정원. 그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고 어용 매체와 단체를 동원해가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오늘 뉴스룸에서는 신분과 번호를 위장한 이른바 작전용 스마트폰으로 임무를 하다라고 국가에 대한 비난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활동했다는 군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 대응 활동 지침서를 입수해서 공개했습니다. 권력은 그만큼 여론의 두려움을 알고 있었고 다시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권력을 향해 부르는 아침 이슬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그러나 그가 임기를 마치고 그를 이은 또 다른 대통령이 당선되어 탄핵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은 잊지 않고 아침 이슬을 불러왔습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노래는 결국 세상을 달라지게 만들었고 아침 이슬, 그 노래가 잊혀지지 않고 세월을 넘어 불리듯 10년 전 어두웠던 과거 역시 잊혀지지 않고 세월을 넘어서 다시 소환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준비된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방금 들어온 소식을 일단 전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던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이 수원의 한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도태호 부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오늘 오후 3시 반쯤 수원 원천 저수지에서입니다. 오후 3시쯤 저수지에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다는 행인의 신고로 소방대원이 출동했지만 도 부시장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도 부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댓글을 걸어오다가 설치한 펜스를 갖고 이게 물속으로 뛰어든 점이에요. 도 부시장은 오늘 오전 일정을 소화한 뒤 오후 2시쯤 홀로 택시를 타고 시청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 부시장은 국토해양부 근무 시절 도로공사와 관련된 비리 사건에 연루돼 최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조사를 3차례 받았습니다. 경찰은 어제 도 부시장을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도 부시장이 숨지면서 관련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어제 뉴스룸에서는 가수 김광석 씨의 부인 서혜순 씨가 출연해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명한 바가 있죠. 서 씨는 인터뷰가 끝난 뒤에도 저희 취재진에게 딸의 진료 기록 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서 씨의 해명과 자료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씨 유족 측은 해명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입장인데요. 강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수 김광석 씨의 딸 서연 양이 숨진 2007년 12월 23일 새벽, 당시 출동한 응급의료진의 진료 기록 일지입니다. 새벽 6시, 당시 서연 양의 맥박과 호흡, 의식이 모두 없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당시 서 씨 진술에 따르면 서연 양은 숨차다며 물을 마시다 쓰러졌고 서 씨는 인공호흡 등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갑자기 자다가 일단은 좀 애가 물 달라 그러면서 갑자기 쓰러져서 갑자기 사망이라서 저도 너무 좀 놀래고 황당하고. 실제 서연 양은 감기에 걸려 3일 전부터 약을 복용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연 양의 부검 감정서에도 사인은 폐질환으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딸의 사망 신고를 곧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딸의 죽음이 알려질 경우 김 씨 유족과 진행 중이던 저작인접권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때 소송이 안 끝나가지고 제가 좀 힘들었었어요, 사실은. 애랑 이렇게 이걸 알린다는 게 제가 너무 겁도 났고. 유족 측은 이런 서 씨 해명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알았더라면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지 않았거나 일반적인 판결로 갔을 것이다. 김 씨 유족 측은 폐렴에 걸린 서현 양에 대해 서 씨가 제대로 된 조치를 했는지도 조사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내일 고발인 김광석 씨의 친형 김광복 씨를 시작으로 관련인 조사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JTBC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투기 출격대기 증언 보도를 계기로 해서 특별조사위가 출범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특조위는 최근 JTBC를 통해서 출격대기 사실을 증언한 조종사들을 차례로 만나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출격대기 당일 김상태 당시 공군 작전사령관이 직접 조종사들을 격려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작전사령관이 일선 부대를 직접 방문해서 조종사들을 격려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전투기 출격 대기 관련 진상 규명에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입니다.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는 최근 5.18 당시 수원비행단에서 근무한 조종사로부터 출격대기 당일 김상태 당시 공군작전사령관이 직접 찾아와 조종사들을 격려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경기도 오산 작전사령부에 있던 김 사령관이 수원비행단을 찾아와 조종사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당시 수원비행단 조종사들은 500파운드 폭탄 등 공대지 무장을 하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공군 최고위급 간부가 일선 대대를 예정에 없이 찾는 건 극히 드문 일입니다. 특조위 측은 이 진술이 광주 출격 대기설에 힘이 실리는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JTBC와의 통화에서 당시 광주에 간 적도 없고 수원에 간 기억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조위는 김 씨를 조사할 예정인데 이처럼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나올 경우에 대비해 당시의 관련 정황도 미리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날씨 등 주변 상황을 특정해 출격대기 날짜의 범위를 좁히고 이를 토대로 작전사령부와 비행단의 당시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김 씨는 5.18 6개월 뒤인 1980년 12월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충무 무궁훈장을 받았고 전두환 씨가 대통령에 취임한 뒤인 1982년에는 공군 참모총장으로 진급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공군 지휘부가 80년 광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윤자중 당시 공군 참모총장의 진술조서인데 광주는 월남과 흡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시민을 베트콩과 동일시했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자료와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1995년 검찰의 5.18 수사 기록입니다. 검찰은 80년 5월 공군 참모총장이던 윤자중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윤 씨는 5월 17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광주는 월남과 흡사하다. 월남은 학생들이 공산당이었다는 등의 발언을 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체로 일치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전군 지휘관 50여 명이 모인 회의에서 공군 참모총장이 사실상 광주 시민을 베트콩과 동일시한 겁니다. 전두환 등 신군부가 베트남전 실전 경험 때문에 광주 시민을 베트콩처럼 유혈 진압했다는 1980년 미 국방정보국 비밀 문건과 같은 맥락입니다. 윤 씨는 또 검찰 조사에서 북한 공군이 평상시와 다르게 활동하지 않았고 남치말 징후는 전혀 찾아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전투기 출격 대기가 북한에 대비한 것이었다는 일각의 주장을 당시 공군의 수장이 직접 부인했다는 점에서 특조위는 이 조서 내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2012년에는) 파견 근로자가 33만 명에서 90만 명, 근로자 대비 2%로 우리나라는 현재 0.4%입니다. 일본이 1.5%,
미국이 1.8%, 네덜란드는 2.5%. 네, 한때 유럽의 병자였던 독일이 쉬운 해고와 파견 노동자 확대로 성장 동력을 얻었다는 주장입니다. 어제 정부가 전 정권의 이 같은 정책을 폐기하자 자유한국당에서 오늘 해외 사례를 제시하면서 반박했습니다. 주요국들은 파견 노동자를 늘리는 추세인데 우리는 역행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사실인지 팩트체크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파견 노동자라는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우선 일반적인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네.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적으로 고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주에게 업무를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파견 노동자는 다릅니다. 파견 사업주에게 고용이 되고 사용사업주에게 업무를 부여받습니다. 사용사업주 입장에서는 정규직과 인건비의 차등을 두고 또 계약 해지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 노동자 입장에선 임금 차등과 고용 불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파견 노동자를 주요국에서는 확대하는 추세고 우리는 그 반대다라는 게 이제 주장의 핵심인 거죠. 네, 우선 한국당에서 말하고 있는 통계를 보겠습니다. 네. 파견 노동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붉은색 숫자로 나타냈습니다. 독일이 2%, 일본이 1.5%, 미국이 1.8%, 네덜란드가 2.5%, 그리고 한국이 0.4%라는 건데 하지만 이 통계의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OECD 보고서를 통해서 파악해 보니까 독일은 2.8, 일본이 1.7, 미국이 1.8, 네덜란드 2.9, 그리고 한국이 1.1%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치에서 차이는 좀 있지만 주요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거는 맞는 얘기인 거군요. 그런데 한국의 저 1.1%도요. 수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불법 파견까지 포함할 경우에 한국은 8.9%로 세계에서 파견직이 가장 많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수치로 비교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또 나라별 파견직 보호제도가 다르다는 점도 국제 비교의 무의미함을 말해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독일입니다. 2015년까지 규제 완화를 추진해서 파견직의 숫자가 이렇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부터 규제 강화로 돌아섰습니다. 방침이 바뀐 겁니다. 네. 또 2011년 EU의 지침을 받아들여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규직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일은 최근에 이제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는 건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오히려 파견 노동자 숫자가 증가하다가 감소했습니다. 네. 1990년에 23만 명가량이었는데 2008년에 198만 명으로 증가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3년에 127만 명이 됐습니다. 일본도 파견직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2년과 15년 법을 2차례 바꿨습니다. 임금, 교육, 복지 등에서 정규직과 균형을 맞추도록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은 오히려 숫자가 줄었고 파견 노동자 보호도 병행하는 모습인데 그럼 네. 유럽의 주요국들은 어떻습니까? 네, EU는 2008년에 아예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했는데 핵심은 평등 대우 원칙입니다. 파견 노동의 조건은 같은 일자리에서 직접 고용이 됐을 때 적용되는 조건에 상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국, 프랑스는 임금, 보너스, 복리후생 등에서 정규직과 동등 대우를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네덜란드는 차별에 따른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주장이 주요국들에 비해서 우리는 비율이 더 낮으니까 더 늘려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거는 이 논리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한국도 차별적인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포괄적인 규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을 어떻게 할지, 복리후생이나 교육훈련은 어떻게 갖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가 없습니다. 처벌 규정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단순 수치만으로 파견 노동자를 늘려야 한다는 논리보다는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를 열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너무해 누가입니다. 예, 누구입니까? 예, 이명박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가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학계, 정치권까지 있으면서 결국 고소 고발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게 됐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2, 3일 내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었고요. 측근은 또 현 문재인 정부가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꽤 오랫동안 침묵을 지킨 셈이죠, 보면. 예. 입장은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예, 오늘 측근들에게 좀 물어봤었는데요. 요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최근에 고소 고발이 본인을 향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전 대통령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부적절하다라면서 회피를 했습니다. 대충 분위기는 좀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전 대통령이 조만간 입장을 표명을 할 텐데 측근들은 원론적인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문제나 사이버사 댓글 문제에 관해서 개입 의혹을 일축하고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는데요. 어제 뉴스룸에서도 보도를 했지만 사이버사 군무원 중에 군무원을 증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2차례 지시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군무원을 늘리라는 지시를 한 것이지 꼭 선거 관련 댓글을 쓰라고 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피해 갔습니다. 군무원 늘리라는데 뭐 대통령 지시가 2-3번 있었다는 건 이제 토달지 말고 빨리 늘리라 뭐 이렇게 해석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늘린 군무원 중에 대다수가 댓글 부대에 동원됐잖아요. 뭐 거기까지만 얘기하죠. 자, 아무튼 이건 다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입니다. 여태까지 나온 얘기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요.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본인을 향하는 것에 대해서 해도 너무한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저희가 쭉 몇 차례 계속 보도를 했듯이 여러 문화예술계에 나왔던 그런 블랙리스트 문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당시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훨씬 해도 너무했다는 평가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건강검진 신뢰도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로이터 통신이 한 보도를 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유엔 산하기구에 박 전 대통령의 구금 조건에 대해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지금 좀 더 자세히 보면 지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는지 또 재판에서 절차적 위반은 없는지 유엔 인권 관련 산하기구가 좀 조사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태까지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예를 들어서 뭐 인권 침해를 당했다라든가 이런 주장인가. 적절한 치료라고 하면 이제 지금 건강이 안 좋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 건데 건강이 여태까지 나온 보도를 보면 괜찮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건강검진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말에 보도를 보면 구치소에서 MRI까지 찍었었는데요. 2차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허리 통증, 어깨 통증 등을 호소를 했었는데 건강검진 결과 이상은 없었고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이 고령이다 보니까 퇴행성 증상으로 약간의 통증을 호소하는 정도라고 했습니다. 일전에 이제 발가락 통증이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이는 이제 부딪혀서 통증이 있었는데 구치소 측에서는 이 부분도 다 완치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즉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다라고 나오는데 지지자들은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있다라고 조사를 요청한 겁니다. 이것은 건강검진을 믿지 못하거나 또는 아프지 않은데 아픈 척하는 건데 사실 최근에 이제 검찰 측에서 구속기간을 늘리려는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런 움직임을 미리 알고 건강 문제를 들어서 석방을 요청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게 사실이라면 아무튼 이 모든 것이 사실 좀 주도 면밀하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다음 키워드는 한미연합사의 부담입니다. 뭡니까? 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몇몇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미연합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을 만나서 한반도 안보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좋게 평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요. 제1야당 대표가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만난 것은 기억하기론 처음이라며 홍준표 대표가 아주 강하게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미국 당국의 성락이 있어야지 만난다고 봅니다.
오늘 저런 부분을 약 2, 3분 동안 계속 강조를 했는데요. 속뜻은 미국이 안보에 대해서는 제1야당, 즉 자유한국당과의 대화, 소통을 상당히 중요시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재윤 기자가 한미연합사 측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봤는데 오히려 한미연합사가 조금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였습니다. 한미연합사 측에서는 한국에서 연합사 사령관이 누구를 만날 때 일일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아까는 승인 받았다고 했는데. 미국 당국의 허락을 받고 만난 것으로 홍준표 대표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군사적 조언을 원하면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등 누구든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이 누구를 만났다. 이건 사실 자주 들은 것 같긴 합니다.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전시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취임 초에 바로 만났었고요. 그래서 한미 동맹을 논의하기도 했고 지금 사진들을 보면 한미협회 오찬에서도 지난 20일에도 어떤 단체와 만났었고요. 지난 20일에는 또 재향군인의 회장을 이렇게 만나서 한반도 안보에 관해서 또 소통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야당 대표가 처음 방문했다라고 홍준표 대표는 강조를 했지만 국회 국방위원장인 야당의 김영우 의원은 지난 2월에 미리 방문을 해서 저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한미연합사의 위상을 특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지난 2015년에는 당시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저렇게 당시 스케프로티 연합사 사령관을 업어주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사진이죠, 이거는. 여기까지죠?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룸은 지난달 5.18 당시 공군 조종사들의 전투기 출격대기 단독 인터뷰를 시작으로 5.18 관련 소식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전투기 출격대기 기사를 이달의 좋은 보도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민언련은 해당 보도가 37년 동안 감춰졌던 5.18의 진실을 규명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밤 제주와 남해안에서 비가 시작돼서 내일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모레부터 기온이 툭 떨어집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You must think that I'm a fool. You must think that I'm new to this. But I have seen this all before. I'm never gonna let you close to me, even though you mean the most to me. 'Cause every time I open up it hurts. So I'm never gonna get too close to you, even when I mean the most to you. In case you go and leave me in the dirt. And every time you hurt me, the less that I cry. And every time you leave me, the quicker these tears dry. And every time you